번째는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라는 용어,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제 밖에 있는 여러 용어들을 나눠서 쓰는데 그거를 합쳐서 하나의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뭘까 그래서 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 커버리지는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서비스에는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이퍼 내로 서비스는 개별 맞춤을 언제 어디서든 누가 원하든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디지털 시대는 저걸 양립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양립을 할 건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의 기업들이나 서비스들이 저 분야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있죠. 특히 유통 분야, 지금 신세계, 롯데 다 지금 대형 슈퍼마켓들이 이마트도 그렇고 다 어렵죠. 이제 그거는 하이퍼 내로 서비스, 개별 맞춤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쿠팡이나 이런 신생 기업들은 그 하이퍼 내로 서비스는 잘하는데 이 브로드 커버리지 아직 모든 상품이 거기 들어가서 누구나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여기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못 가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 지금까지 하는 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오프라인에서 영역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훨씬 유리하죠. 몸집이 가벼우니까 먼지 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적응을 못하고 그런다는데 저 문제는 이제 이용자들한테 나의 서비스가 얼마큼 맞춰졌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웹브라우저. 이게 웹브라우저 크롬을 쓰시는 분, 익스플로러를 아직도 쓰시는 분. 좀. 대한민국에서 익스플로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미 점유율이 크롬이 나온 지가 2008년인가 9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더군다나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안드로이드 OS가 커지면서 모바일에 강한 구글의 크롬이 막 치고 올라갔고 지금은 거의 75% 점유율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윈도우 익스플로러는 투자를 거의 10년 전부터 안 해갖고 지금은 15%도 안 돼요, 점유율은. 그런데 이제 한국은 윈도우로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기관부터 거의 모든 기업들이 윈도우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익스플로러를 번들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이미 이용자들은 75%가 떠났는데 그 15%밖에 안 돼 있는데 최적화되어 있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익스플로러에 아직도 최적화되어 있어요. 크롬으로 안 돼요. 크롬이 훨씬 익스플로러보다 기능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뛰어난 기능을 놔두고 자기네들이 옛날에 최적화한 거에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못 맞춰가는 거예요, 저게. 저 양립할 수 없는 존재를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는 이제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롤드 코스가 1937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한 8년에 기업의 본질, 그러니까 The Nature of the Firm이라는 그 논문에서 거래 비용의 개념을 도입하고 거래 비용 때문에 회사를 만들고 조직을 키워서 모든 리소스를 내부화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이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커졌죠. 그거는 이제 산업화 시대는 저 거래 비용들이 기업이 이제 리소스 내부 인력부터 자원 모든 리소스를 확보하고 그걸 또 내다 팔고 이런 거래 비용들이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내부에 다 이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유리했죠. 그래서 기업이 커졌는데 저게 디지털화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죠. 지금은 뭐 어디든지 지금 일본과 무역 전쟁이 붙었는데 일본이 산업화 시대에 저렇게 했으면은 대한민국은 휘청거렸을 거예요. 왜냐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기네가
자원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 대안을 찾기가 무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이 저렇게 했는데도 끄떡이 없는 거는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면은 전 세계를 뒤져서 뭐는 벨기에에서 들어오고 뭐는 어디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 세계를 뒤져서 가장 싸고 좋은 거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거래 비용이 없어지는 게 우리 경제를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꿨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바꾼 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용자들의 힘이 세지게 만들었죠. 그죠? 이용자들도 거래 비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플레이어가 많아지니까 나한테 해줄 사람이 무지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싫으면은 저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이 싫으면 저 사람한테 가니까 이용자가 갑이 됐죠. 지금은 이용자들의 갑질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갑질을. 그래서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서 트랜지션 코스트가 줄어들면서 나온 게 롱테일 마켓이죠. 롱테일 마켓은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제 롱테일 마켓을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걸로 세계 최고 기업이 된 데가 있죠. 지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시가총액 1000조 원을 겨루고 있는 아마존. 아마존은 책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상품이 들어가 있죠. 모든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한 프리미엄 상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을 예를 들면요, 이 도표로 보면은 시트 상품은 뭐냐면요, 지금은 1000권에서 2000권이 팔려야 비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책은 최소한 1000권 이상 팔려야 본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0권이 안 팔리면은 제품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전자책이라는 걸 만들면서 비용이 안 들잖아요. 거래 비용이 거의 없으니까 100명이 원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요. 10명이 원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1명이 원하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롱테일이라는 얘기는 100권이 팔리는 것도 있고 50권 팔리는 책도 있고 뭐 어떤 거는 10편이 팔리는 거 있고 한 권 팔리는 것도 얼마든지 아마존 킨들에 가면은 책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용자가 요구하면은. 그래서 팔리는 가지수가 종류수가 무지 길고 그 대신 팔리는 숫자는 적은 그게 길게 나온다 해서 롱테일, 꼬리가 길다서 롱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롱테일 마켓이라는 그러는 것이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미디어 업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VOD 시장이 되면서 외부로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실수들이 많이 한 게 뭐 1분 드라마를 봐야 된다. 뭐 모바일에서는 오래 못 보니까 뭐 그래서 웹 드라마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길이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존의 실질적인 매출은 75%가 롱테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온라인에서 조금씩 파는 걸 합쳐서 아마존 1000조 원이 되는 매출의 75%, 그러니까 750조 원인가요? 750조 원을 이 롱테일 마켓에서 벌어들이고 있죠. 저번에 소개했던 방송 플랫폼을 예를 들면 여기는 히트 상품이죠. 여기는 적어도 10만 명 이상 보지 않는 프로그램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레이어들은 케이블에 있던 지상파에 있던 누구든지 적어도 10만 명 이상 시청자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부터 마지막 제작, 송출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어려워졌죠, 여기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세계 롯데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유통에서요. 백화점은 아무나 못하죠. 대한민국에 딱 3군데만 있잖아요. 4군데만. 그죠? 롯데, 신세계, 현대, 경방, SK, AK인가요? AK. 그런데 뭐, 롯데하고 신세계가 양 거두로 있고, 그게 이제 히트 상품이죠. 그런데 온라인이 나왔죠. 여긴 롱테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이 플랫폼에서는 광고 하나가 아침 시간대도 15초짜리면 적어도 몇십만 원 하죠. 15초짜리도.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를 100만 개, 1000만 개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롱테일 시장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디어 시장이 2005년에 유튜브가 시작됐고 넷플릭스가 2007년, 그죠? 그리고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오면서 기기가 발달이 되면서 플랫폼이 또 발달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5G까지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기존의 사업자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사업자들은 브로드캐스팅 사업자잖아요. 근데 하이퍼 캐스팅에서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여기에 적응하는데. 이게, 꾸려가는 그 시스템과 속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양쪽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유통도 마찬가지죠. 롯데나 신세계가 어떻게 온라인에서 개인한테 맞춰줄 건가. 그죠? 그리고 쿠팡이 개인한테 맞춰주는데 어떻게, 프리미엄 상품들도 롯데나 신세계처럼 그런 제공해 줄 건가. 이런 문제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용어로 기존 미디어는 매스미디어라 그러죠. 대중매체. 브로드캐스팅 한꺼번에 남산으로 전파를 쓰면 5천만이 똑같은 걸 보죠. 그래서 대중매체. 산업화 시대는 이게 무지 효과가 컸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서 유통 경로가 계속 N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N스크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퍼 내러 캐스팅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각자 시청자 5천만, 각자가 원하는 걸 5천 가지로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기존 사업자들이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웠죠. 이게 이제 그 전에 디즈니는, 디즈니가 폭스를 갖고 있죠. 디즈니는, 브로드캐스팅 영역의 절대 강자죠. 매출이 거의 60조, 70조 정도 되죠. 그죠? 10조 정도 되고, 넷플릭스는 이게 이제 재작년 2017년 기준인데요. 넷플릭스는 한 13조 원밖에 안 됩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이쪽 롱테일 영역의 사업자고 나머지는 히트 상품 영역이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면은 디즈니가요, 그 한 170조 원 정도 되고, 넷플릭스가 거의 120조 원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차이가 없어요. 이만큼 이 롱테일 영역이 계속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영역은 계속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개념을 모든 영역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유통이든지 다른 영역이든지. 예전에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 유통하는. 그래서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대량 유통. 그래서 지금은 다품종 다양 생산입니다. 다품종이라도요, 대량 생산도 할 수도 있고요, 한계 생산할 수도 있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 맞춤 서비스, 하이퍼네러 서비스, 그죠? 거기다가 접근성, 그죠? 브로드 커버리지는 접근성이에요. 누구든지 내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 어려웠던, 질이 높은 제품은 양을 키울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양을 많이 생산하면은 질을 높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옷 같은 경우도 이태리나 프랑스의 고급 브랜드는 극소수,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는 나왔고, 그리고 대부분은 공장에서 찍어온 질이 낮은 제품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두 개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질도 좋으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명품들이 다 망해가고 있죠. 한두 개 브랜드 빼놓고. 그래서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거의 아마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그 10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 아울렛들이 뭐 전 세계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은 메리트가 없죠. 왜냐면 그만큼의 질적으로 쫓아가는 제품이 양도 많이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품을 만들 때, 그죠? 더 좋거나, 이거는 고가품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팔죠. 아니면 더 싸거나, 그걸 못 사는 대중들을 해서 싸게 여러 개를 팔겠다. 그죠? 아니면 틈새 시장. 요것만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틈새 시장을 누르겠다. 이런 전략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 세 개를 다 해야 돼요. 오화가 아니라 엔드예요. 그러니까. 더 싸고, 더 좋고, 더 개인 맞춤이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유통 영역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신세계나 롯데 같은 기존의 히트 상품 사업자들은
어떻게 롱테일 마켓에 들어가서 개인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건가, 그죠? 롯데 온라인몰이나 신세계에 쓱이 있지만 여기에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 오프라인에서 무너지는 거를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제 쿠팡이나 옐로 모바일 같은 데는 롱테일 영역에서 히트 상품으로 어떻게 들어갈 건가, 이 양쪽을 다 먹어야죠. 아마존은 그거를 지난 20년 동안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풀푸드 마켓이라든가 그 오프라인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그 미 전역에 전 세계에 다 짓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롱테일 영역에서 컸지만 히트 상품 영역도 다 갖춰야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그 개념을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존과 알리바바만 그거를 해내고 있죠. 다른 기업들은 그걸 못하고 있죠. 저희 영역은 상품 구성이 양쪽으로 다 돼야 돼요. 일반 상품은 거의 무료로 대중 소비자들한테 무료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뿌리는 거죠. 이거는 플랫폼의 기반을 넓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찾아오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수익은 대부분 프리미엄 상품에서 나옵니다. 비싼 제품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통에서 이런 전략들이 나오는 게 거래량이 거의 없어지고 유통이 쉬워지면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한 회사가 저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유일하게 저거를 해내는 이유는 프로슈머라는 이용자 개념이 들어오면서 저게 해결이 됐죠. 들어오면서 바이럴 루프라는 개념도 벌써 그 당시 2000년대 중반에 나온 거죠.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마케팅이 다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지금은 뭐 거의 뭐 모든 기업이 그걸 하니까 저런 용어를 안 쓰는데, 그래서 저 때는 저런 고민도 했어요. 저 해적들을 법의 규제를 위해서 때려잡을 건가 아니면 풀어줄 건가, 이게 무지 고대 전략이거든요. 해적판들을 무조건 때려잡으면은 바이럴 루프, 그러니까 입소문이 안 돼요. 근데 너무 풀어주면은 내 수익원이 다 없어져요. 저런 고민들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해왔어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달성할 건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데는 그걸 어떻게 해왔나? 그게 가는 게 디지털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저 부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디지털화는 하드웨어 부분은 무지 잘 돼 있어요. 금방 하고 세계에서 최고로 빨라요. 제가 미국 특파원에 있을 때 현장 산불 나거나 이렇게 현장 나가면은 미국에 온갖 방송사들 오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은요, 우리가 제일 좋은 걸 갖고 다녀요. 그 친구들은 막 10년, 20년 된 것도 갖고 오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드웨어는 우리가 빨리 진행되는데 우리가 못한 게 뭐냐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게 못 돼요. 이게 프로세스 디지털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게 돼야 아까 얘기한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양립할 수 없는 거를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프로세스 디지털화는 뭐냐면은 일단 자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대부분. 근데 사용해서 안 돼요. 기계는 디지털로 바꿨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를 자기가 사서 찍는데 그걸 다시 인화를 하는 거예요. 인화를 해서 사진을 앨범에다 붙이는 게 지금 한국이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디지털 카메라를 도입을 했는데 왜 그걸 인화를 하냐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대부분의 기존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비를 디지털화 했지만 운영이 안 되죠. 그게 인력의 디지털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교육에 점점 더 예산을 많이 써야죠. 구성원들을 디지털화 마인드를 안 심어주면은 아무리 장비를 많이 들어오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 문제, 디지털 자산, 그죠? 디지털 사용 문제, 인력 문제, 이게 다 디지털화를 같이 가는 게 디지털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산업화 시대에도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1차원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 개인 맞춤을 할 수가 없잖아요. BMW를 원하더라도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맞춰주려면 차를 생산할 수가 없죠. 저 프로토타입 하나 개발하는데 2년, 3년 걸리고 그거 하나 하는데 뭐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개별 원하는 대로 종류를 다 만들면은 그 회사 망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만드는 게 모듈하죠.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한 대여섯 개의 그 기본 프레임이 있습니다. 기본 프레임을 넣고 모듈화를 해갖고 이 나머지 부품들만 바꿔줘가면서 다품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 초기에 그런 프로세서화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동대문에 가면 DDP라고 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래자. 이게 여기에 보면은 저 판이 있잖아요. 판이 30만 개가 들어갔는데 저게 구멍이 뚫리고 그랬는데 모양이 30만 개가 다 틀립니다. 이게 독일 회사의 저기 특허인데 독일 회사한테 저걸 의뢰했더니 저걸 30만 장을 찍으려면 15년인가 넘게 걸린대요. 근데 저걸 한국의 중소기업이 저걸 해냈잖아요. 3년 만에. 이게 무슨 원리냐면 지금 출판에서 디지털 출판하는 거 비슷해요. 컴퓨터로 도면을 찍고 컴퓨터 도면만 바꿔주면서 그거를 바로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30만 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게 디지털 프로세서거든요. 미디어에 많이 그런 게 들어왔죠. 이 양반이 스티브 잡스가 한 게 그런 거죠, 다. 그죠? 아이튠즈라는 걸 만들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죠. 그죠? 방송도요. 제가 PD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송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제일 크게 변형을 일으킨 게 이거죠. 컴퓨터 편집. 컴퓨터 편집을 하기 전에는 그 테이프에다 넣어갖고 오프라인에다 넣었다 뺐다 하고 하니까 그 시청자가 요구하는 걸 다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가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90년대 초에 한글이나 워드가 나왔을 때 기자들이 그거 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전에는 기자들이 손으로 써갖고 팩스로 보냈죠, 편집국을. 근데 워드나 한글이 나오면서 그럴 필요가 없죠. 해서 보내고 편집국에서 이걸 교정해서 다시 기사를 보내라 그러면 그 파일을 받아서 바로 교정해서 보내면 됐죠. 그때도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주로 나이 많은 기자들이 그런 펜대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쓰는 걸 거부했다가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다 퇴출됐죠. 이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초기 ENG 카메라 전쟁이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문자 발생기.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서 자막을 다 넣었어요. 하드웨어가 쫓아갈 수 없죠. 문자 발생기. 그죠? 6mm 카메라. 이런 걸, 제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방송경을 프로세서를 바꿔주는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변화를 할 때마다 기존의 인력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디지털하고 바꾸는 것이 기술을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장비를 못 사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구성원들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 바꾸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렸고요. 이런 노력들이 그 두 개를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이런 컨버전스 같은 거 이런 것도요. 그죠? 통신과 인터넷과 가전, 콘텐츠가 융합되고 이런 것들이 각자 나눠줘서는 저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자 나눠서는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융합해져. 그래서 지금은 통신산지, 방송산지, 그죠? 콘텐츠 산지 구분이 없죠. 점점 그리가 없죠. 한국은 그래도 심하진 않지만 미국은 그죠? 그 워너미디어 같은 것도 AT&T 통신사가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 컴캐스트도 저기 MBC 유니버스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다 통신사와 기존 방송사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저런 걸 하기 위한 거고요. 이게 산업화 시대 자동화는 노동 절약을 위해서 합니다. 자동화 기기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인력을 빼내야 되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업무 프로세스나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하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이거는 거래 비용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프로세스에서 처음 리소스 확보부터 마지막 판매까지. 그래서 연결, 어떻게 보면 사람도 연결하고 컴퓨터도 연결하고 비즈니스도 연결하고 시장도 연결하고 이용자도 연결할 건가, 이런 연결의 개념, 이런 게 도입된 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디지털 함으로써 어떻게 더 작은 리소스로 더 많은 일을 할 것인가.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의 주제인데, 이게, 지금은 경쟁자가 많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지 리소스가 남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리소스로 더 많이 할 건가, 이거를. 특히 더 적은 것으로 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권장사항이에요. 더 많이 못하더라도 똑같은 거를 최소한 더 적은 것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장은, 예를 들면 인력 문제도 그렇거든요. 작년에 내가 100명을 갖고 1000억을 올렸는데 올해는 90명 갖고 1000억을 올려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고민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기존 미디어 기업 비용을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한 방에 오거든요. 전통 미디어 기업인 HBO. HBO는 이게 컴캐스트가 있는 MBC 유니버설 계열사잖아요. HBO는 유통 배급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통신망이죠. 케이블망이라든가 전파 중개소망 이런 기존 미디어는 유통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반대로 넷플릭스는 이 롱테일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통 배급에 거의 안 들어가죠. 오히려 여기는 기술 개발에 투자가 더 많습니다. 이 기술 개발이 뭐냐면은 이용자 환경 개선이에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수급하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양쪽이 완전히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이 개념은 사실 모든 조직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 자꾸 쓰니까 부분적으로 실행적인 생각만 하더라고요. 개인 맞춤을 해줘야 된다, 뭐 블록버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되는데 이거를 이제 브로드 커버리지, 접근성을 모든 걸 확보해 준다. 하이퍼 내로 서비스, 개인이 원하는 걸 모든 걸 맞춰줘야 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이걸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같은 한 회사가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몇 개 기업이 없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페이스북, 그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정도입니다. 나머지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플랫폼 전략,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남의 플랫폼을 어떻게 올라탈 건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들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다는 거죠. 각자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져요. 원칙은 우리가 이용자한테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건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리에 두면은 사업 기획 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